자, 반갑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취향 상관없이 예쁘다고 해줘야죠. 일단 화려하죠.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일단 돈 되게 많이 들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뭐 샹들리에도 엄청 많고 조명도 그죠? 이 조명이 아니라 햇살이죠, 햇살. 햇살을 마치 조명처럼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은 모습인데 요거 이 되게 화려하다는 요게 이름 들으시면 거기 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베르사유 궁전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의 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다 이거죠. 베르사유 궁전. 이게 또 이렇게 어, 이 화려한 궁전 거울의 방 한가운데 또 간지나게 제 필체를 쓰니까 멋있네요. 그죠? 베르사유 궁전. 이 궁전을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다는 건 이 궁전은 누가 살아요? 기본적으로 궁전은 왕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사는 궁전을 이렇게까지 빡시게 짓는다는 건 왕권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왕권이 세지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내용이 절대 왕정인데 이름부터가 배우려는 내용의 주제부터가 왕권이 세긴 세구나. 야, 얼마나 세면 절대 왕정, 그죠? 뭐 절대 반지도 아니고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만만치 않게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권이 세지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럽 전반적으로 다 왕권이 세지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세지는데 왕권이 세지는 모습이 여기랑 여기가 좀 달라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 중앙 집권화되어가는 모습 배울 때도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조금 예외로 안 그런다 그랬었죠. 신성로마 제국과 이탈리아는 조금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배웠는데 그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모습도 지금 큰 틀의 동그라미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 요 전체적으로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왕권이 이탈리아 빼고는 다 강화되긴 합니다. 다 강화되기는 하는데 그 강화되는 모습과 방식이 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조금 이 동네와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살짝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다르냐를 보자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보면 왕권을 누가 지원해줘요? 시민들이 지원해주잖아요. 뭐를 줘서? 세금이라는 명분에 돈을 줘서. 그러면 왕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으니까 왕은 시민들의 상업활동을 협조해주죠. 이런 어떤 공생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관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왕권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예요? 대부분이 상인이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상인들이 장원의 영주들로부터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들에서의 어떤 자치권을 얻어내려고 하고 왕도 이 상인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자치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자신들이 왕에게 돈을 줌으로써 왕을 지원해주고 왕은 이 돈을 받아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중앙집권화 되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미 봤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게 되려면 시민들이 왕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원을 해준다는 게 결국 돈을 주는 건데 그러려면 시민들 즉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즉 상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이후의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 무역이었죠. 보시는 지중해 무역이 이 무역의 중심지였었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프랑스, 뭐 영국까지 포함해서 요 지역 대서양 무역이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럼 이제 시작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했지만 프랑스나 섬나라인 영국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에스파냐 이 동네는 지중해 무역도 어쨌든 가능하고요. 대서양 무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지원해주는 그래서 왕이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 빨간 선 바깥쪽에 이 동네는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랑크 왕국 셋으로 쪼개지고 나서 동중서 프랑크 되고 나서는 막 노르만족 이슬람족 쳐들어오면서 지방 분권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왕권이 미약해지고 농업 중심이고 그래서 영주가 장원을 지배하고 그 장원 안에서 농노를 지배하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지방 분권적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동네를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다 같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되찾는 걸 실패하면서 교황의 원위가 추락하고 또 거기에 참전했었던 기사 귀족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약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의 강화를 만드는 거죠. 더구나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상업이 발달하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요. 시민들이 성장하고 이걸 바탕으로 시민들이 왕권을 지원해주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게 되려면 상업, 도시 발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중해 무역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나중에 신한국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까지 발달하면서 이게 더 속도를 붙이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봤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어, 이미 사실은 봤었던 내용인데 요 화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 지중해 무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한국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상업 발달을 통해서 성장하고 시민들이 돈을 통해서 돈을 왕에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면서 왕이 시민들에게 돈, 즉 세금을 받아서 성장하고 이 돈을 가지고 관료제 상비군 운영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통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유럽 전체에 다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모습, 그 구조, 상업이 발달하고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시민들이 세금 지원해주고 이젠 지겹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으로 왕을 지원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왕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그래서 중앙 집권화되는 그런 모습이 1500년대에서 1700년대, 16세기, 18세기에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강해진 왕권을 설명할 때 주로 내세우는 주장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왕권은 아실 거고요. 무슨 설 하면 무슨 주장인 거죠. 그래서 왕권을 요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다?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한 뒤에 왕권이 급격하게 성장해지는 모습을 되게 이런 일반적인 백성들한테 되게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관료제를 정비하고 상비군을 육성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왕권을 키우는 건데 이게 있어야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었죠. 왕이 왕다우려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료가 있어야 되고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건데 요거 관료제 정비, 상비군 육성 이렇게 써져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안 써 있어도 몇 가지 읽어야 돼요. 관료제를 정비하고 상비군이 육성되려면 이들 다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그죠?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결국 시민들이라는 거죠. 시민들이 세금의 명분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 왕은 이걸 받았으면 시민들에게 상업을 협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주들로부터 도시의 자치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고 나중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내용이에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보통은 시민계층에게 세금으로 받아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시민계층들은 대부분이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장사는 안 한다고. 대부분이 직업을 상인으로 하고 있는 이 시민들이 왕한테 세금을 줬을 때는 그만큼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상업을 협조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영주로부터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내는 그거였는데 이제 갈수록 다른 걸 원하게 되겠죠. 계속 세금을 주면서 이제 자치권을 얻었으니까 다른 걸 줘. 그게 뭐냐면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이죠. 그걸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주로 직업이 상인들인 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민들, 즉 상인들을 위해서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말은 뭐 되게 길고 어려운데요. 뭐 상업을 중시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다. 보통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의 무역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는 정책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의 상품을 자국
자국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형태로 주로 실시된다. 또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 정비, 도량형 통일 또는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정책 등도 중상주의 정책에 포함된다. 너무 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별거 없는 얘기예요. 너무 긴데 중상주의 정책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지원받았으니까 시민들의 주 직업인 상인들의 활동, 즉 상업을 협조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내가 나름대로 재가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그게 상업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 떡볶이의 원료가 되는 고추장이나 떡이나 뭐 야채들이나 이런 것들을 싼 값에 최대한 싼 값에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최대한 비싼 값이라도 잘 팔리면 더 좋겠죠. 어쨌든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거죠. 요게 상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원리랑 똑같아요. 상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상인들이 돈 들여서 사는 건 조금만 살 수 있게 그리고 파는 건 많이 팔 수 있게. 그래서 국가 기준으로 보면 국가 단위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돈 들여서 사는 것, 즉 수입은 조금만 하고 다른 나라한테 돈 받고 파는 건 많이 한다는 거죠. 수출은 장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중상주의 정책, 즉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 건 조금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파는 건 많이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수입 억제, 수출 장려 정책입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면 가장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식민지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한다고 하죠. 식민지를 만들면 그 식민지에서 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원료를 싸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힘으로 윽박질러서 야 내놔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힘으로 윽박 질르더라도 식민지에서 원료를 되게 싸게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식민지에 내다 팔면 된다는 거죠. 걔들이 사기 싫어한다? 그럼 윽박 질러서 억지로 사라 그러면 돼요. 식민지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식민지를 확보해 놓으면 원료도 그 식민지에서 되게 싸게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었으면 파는 것도 뭐 억지로 일지라도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상업을 협조하는 정책으로 물론 과거에는 뭐 이제 영주로부터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발전하면 중상주의 정책, 즉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어주는 것만한 게 없다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상업에 협조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에스파냐인데요. 에스파냐는 필리페 2세가 나서서 이렇게 무적함대를 만들어서 원래 무적함대는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싸워서 이겨서 무적함대라는 별명이 붙어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려나요? 그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그렇게 함락하기 어렵다는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이 함락하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한 나라의 이미지가 강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도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펠리페 2세 함대가 이겼기 때문에 펠리페 2세 함대의 별명이 무적 함대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뭘 보셔야 되냐면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유럽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것도 왜 하는 거겠어요? 유럽의 무역을 펠리페 2세 즉 에스파냐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 전체도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대서양무역을 주도했다는 것도 에스파냐에서 대서양 건너면 어디예요? 아메리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돈을 세금을 지원해 주면 왕은 그 세금을 가지고 상비군을 만들죠. 그 상비군을 가지고 해상권 장악하고 식민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적절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시민들은 왕에게 세금을 지원해 주고요. 왕은 세금 받아다 상비군 운영해서 뭐 해상권 장악해 주고 식민지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그 식민지에서 원료 싸게 사고 물건 팔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메리카 하면 우리가 신한로계책 배울 때 포르투갈이 가는 방향과 에스파냐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달랐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인도,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잖아요. 근데 에스파냐는 전혀 그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다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아메리카는 거대한 땅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에 캐나다 있고 미국 있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중간에 멕시코 있고 브라질 있고 칠레 있고 에콰도르 있고 콜롬비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에스파냐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거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다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부 라틴 아메리카만 봐도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예요. 여기는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고 나머지를 거의 다 에스파냐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북아메리카 여기 미국 있고 캐나다 있고 이 지역은 에스파냐랑 미국이랑 에스파냐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또 경쟁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또 북아메리카는 영국이 많이 가져가게 돼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메리카에 대해서 에스파냐가 먼저 갔다라는 거지 아메리카 전체 북아메리카나 남부의 라틴 아메리카를 어, 에스파냐가 다 먹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먼저 들어갔을 뿐이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 무적함대는 나중에 영국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요게 영국의 깃발이고요. 여기 에스파냐, 스페인의 깃발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해전이 칼레 해전인데 이 칼레 해전에서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다음에 요분이 그 유명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왕권이 강해지니까 귀족들한테는 불만이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란이 벌어지는데 이걸 사뿐히 진압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루이 14세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떠났던 분이죠. 그리고 영국이랑 해외 식민지 경쟁을 하는데 뭐 많은 지역에서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북아메리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이 지역을 얘기하고요. 거의 이 지역에서는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역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가는 절대 왕정의 왕으로서 상비군을 육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역시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보시면 이런 얘기죠. 상비군을 키워서 식민지 경쟁을 해서 식민지를 잔뜩 얻어다가 상인들이 이 식민지에서 상업활동하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 그죠?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상인 콜베르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를 등용 이분이 옛날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콜베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쭉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게 되죠. 잠시만요. 그렇고요.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한번 좀 보죠. 예쁘긴 예쁘죠. 난 예쁘던데 또 어느 방 가니까 무슨 감옥 같다 그러고. 감옥치고는 예쁘지 않습니까? 감옥치고는 그죠? 요 정도면 요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이 베르사유 궁전은 이쁘 위에 조각들 보시면 근데 나는 한번 가보고 싶어. 나 돈 없어서 못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사진을 보면 느끼는 건데 사진은 역시 날씨입니다. 날씨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제 후배 중에 진짜 사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렌즈 사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뭐 기능이 좋고 이래도 날씨 좋은 날 찍는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 날씨 안 좋은 날 비싼 카메라로 찍는 사진보다 더 예쁘대요.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좌지우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쁘죠? 그리고 그 베르사유 궁전은 궁전 자체도 유명한데 궁전보다는 요 정원이 더 유명해요. 요 정원이 장난 아니죠. 아무튼 장난 아니죠라고 말하는 게 웃겨. 나도 안 가봤는데 무슨 뭘 장난 아니죠야. 근데 너무 너무 비싸요. 비행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봤었던 거울의 방이죠. 그다음에 이분은 딱 봐도 여왕이시죠. 여왕 하면 영국이죠. 그렇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신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왕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일단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영국 국교회를 확립합니다. 영국 국교회 하면은 영국의 종교 개혁의 결과였죠.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영국의 교회는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 왕을 따른다 이러면서 만든 게 국교회였었는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는 그 헨리 8세의 딸이에요. 딸이고 그 사이에 이제 메리 여왕이라 그래서 되게 잠깐 카톨릭으로 회귀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돌아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국교회로 엘리자베스 1세 때 돌아오죠. 근데 이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다고 하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왕을 따르는 거잖아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겠지만 종교개혁의 결과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영국 왕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왕권이 이걸 확립시켜 놓으면 왕권이 강해지겠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모직물 같은 국내 상공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데
모직물은 이제 옷의 재료예요. 옷을 만드는 재료인데 옷을 만드는 재료와 이와 관련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장악하고 있었던 해상권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상업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해. 이거는 이제 프랑스와의 식민지 경쟁에서 이 지역에서는 영국이 이긴 거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북아메리카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캐나다는 지금은 자치권을 얻어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국가 원수가 영국 왕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의 모든 경제 상황을 관리해주고 그 이익과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정부가 군대를 데리고 나서서 막 해상권도 장악해주고 식민지도 차지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시민들의 상업 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회사까지 세워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죠. 저 위에가 여기가 캐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유럽인데요. 동유럽은 이따 지도로 보시면 더 티가 나시겠지만 그 우리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민들이 발달하고 시민들이 자치권을 얻기 위해서 또 상업활동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왕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럼 왕이 그 돈을 받고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하면서 어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상비군을 데리고 식민지를 만들어주면서 시민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상업이 발달해 있어야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동유럽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유럽은 되게 늦게까지 우리가 그냥 중세하면 떠올리는 모습들, 기사가 귀족한테 이제 땅을 받고 딱 고용이 돼서 그 땅을 장원으로 경영하고 그 기사는 영주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장원 안에 살고 있는 농노들이 이 영주의 지배를 받고 이런 모습들 되게 십자군 전쟁 이전의 구닥다리 모습 그 모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그래서 여전히 귀족 세력이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몽 절대군주라고 하는 것, 계몽 전제군주 혹은 계몽 절대군주라고 하는 건 이 계몽이라는 말이 가르치다, 꿈에서 깨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동유럽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제 서유럽을 봤을 때 되게 동유럽이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때요?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막 식민지 개척하고 왕이 중심이 돼서 막 상비군 데리고 다니면서 해상권 장악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이걸 통해서 막 상인들이 활동하면서 돈도 잔뜩 벌고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막 식민지 만들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동유럽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왕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가르쳐가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서유럽보다 이렇게 늦춰지면 안 되고 우리 빨리 왕을 중심으로 힘을 강화해서 우리도 식민지 만들고 이렇게 발달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유럽은 서유럽처럼 시민들이 왕을 지원해줘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된 게 아니고 왕이 억지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억지가 특징이에요. 억지로 키우는 거야 왕이 직접. 그래서 억지로 가르치면서 키운다. 그래서 계몽 절대군주라고 하고요. 억지로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키우려면 시민들이 상업이 발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왕을 지원해주면서 시민 주도로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보시면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는 역시 신항로 개척 이후,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중해였고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신항로 개척 때까지는 지중해였고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대서양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보시면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영국은 진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출이 되고 진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서유럽에 있는 해당하는 국가들은 어쨌든 무역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 독일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상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세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업이 아예 없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규모가 굉장히 너무 심하게 비교될 정도로 많이 작았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가장 넓은 나라였던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표트르 대제가 나서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배고 치고 있죠. 요거 본인이 서유럽으로 직접 가요. 가서 왕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아닌 척하고 간단 말이야. 황제가 아닌 척하고 가요. 가서 알바 뛰는 거예요. 알바 왜 뛰겠어? 한 나라의 황제가 돈이 없어서 뛰겠어요? 왜 뛰겠어요? 서유럽의 산업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직접 알바를 뛰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유럽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배웠다고 싶으니까 돌아와서 막 러시아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내정 개혁하고 군비 확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비군도 키우고요. 이 상비군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상업을 발달시켜 볼까 하고 이렇게 막 스웨덴이랑 전쟁해서 이 발트해 해상권도 차지해 보려고 하고 뭐 스웨덴이랑 싸워서 발트 해상권을 차지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죠? 상비군을 키워서 이렇게 서유럽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억지로. 이해되시겠? 왜냐면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서유럽에 비해서 너무 늦어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페테르라는 말이 표트르란 뜻이고요. 부르크가 이제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표트르 황제의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를 새롭게 수도로 삼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프랑크 왕국이 동, 중, 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동, 중, 서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황제 대관을 받아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게 동프랑크죠. 그래서 동프랑크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권이 셌어요, 약했어요? 쭉 약했죠. 쭉 약했고 더구나 서인권 투쟁에서 교황한테 치면서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교황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나중에 막 종교개혁 벌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뭐만 돈 필요하면은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에서 다 뜯어가니까. 그죠? 그만큼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는 컸지만 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그나마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프로이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실 오스트리아가 그나마 이 신성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작은 나라들 중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고요. 그래서 프로이센과 뒤이어 나올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에서 쪼개져 나오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프로이센이 나중에 독일로 발달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프로이센이 독일이 되어가는 모습은 나중에 2학기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분을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왜 전쟁을 벌이냐면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 땅이 슐레지엔 땅인데 이 땅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하 자원을 이용하면 공업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얻어내서 국력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산업을 개혁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발달을 통해서 상업 발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왕이 억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이 막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할 때 하더라도 슐레지엔을 얻어내야 된다. 여기서 지하 자원을 캐서 막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왕이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서유럽한테 자꾸 질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런 모습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권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늦었다. 서유럽 발달하는 거 봐라. 서유럽은 벌써 막 이렇게 막 식민지 엄청 차지하고 해상권 장악하고 하지 않냐.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왕으로서 열심히 마치 심부름꾼인 것처럼 열심히 뛰겠다. 그러니까 따라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고요. 요제프 2세입니다. 요제프 2세인데 이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보시면 농노제를 폐지한다고 하죠. 이것도 봐봐. 농노제를 봐봐. 농노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이 왕의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농노제 폐지는 서유럽에서는 어때요? 어느 왕의 정책이 아니었죠. 서유럽에서는 자연스러운 장원해체였다고. 그렇죠? 서유럽에서는 장원 안에서 도시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장원 안에 농노들이 자꾸 도시로 도망가니까 또 그 도시로 도망간 농노들이 도시 안에서 또 적응에 성공하니까 도시는 이미 자치권을 확보한 상태고 그러니까 영주는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농노를 빼앗아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도시로 도망 들어가는 농노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장원 안에 남아있는 농노 수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장원이 자연스럽게 해체됐죠. 이게 서유럽에서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장원을 억지로 해체하고 농노를 폐지하고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아서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알아서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갔고 알아서 농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알아서 장원이 해체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죠. 그만큼 뭔가를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농노지 억지로 폐지하고 언론 자유 보장한다는 건 신문들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농노제 폐지하면 누가 싫어하겠어? 귀족들이 싫어하겠죠. 언론 자유 보장해주면 그 언론들이 누구 까겠어요? 귀족들 깐단 말이야. 그럼 이거 농노제 폐지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귀족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잘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동로마 뭔가 동유럽 지역들이 지중해 무역이나 대서양 무역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면서 혹은 부족하게 누리면서 상업이 발달이 안 됐고 그래서 왕권을 지원해줄 시민들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디게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유럽과 다르게 억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계몽 절대군주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구분을 해주세요. 요거를 지금 서유럽과 동유럽이 모델이 다르죠. 서유럽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왕권을 지원해주면서 왕권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뭐 에스파냐나 아니면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 있었죠. 근데 동유럽은 지중해나 대서양 무역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업 발달이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왕이 억지로 가르쳐서 계몽 절대군주로 가고 있죠. 요런 나라가 이제 뭐뭐 있었어요. 러시아 있었고요. 프로이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오스트리아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